안녕하세요. 헤마톨로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만성백혈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크로닉 마이로이드 루키미아, 크로닉 림포시틱 루키미아, 그리고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요. 유명하죠. 이 필라델피아 유전자 9번과 22번 염색체의 트랜스로케이션이 된 거, 이거를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 염색체의 ABL1이라는 유전자가 이게 이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엉커진인데 22번 염색체의 BCR이라는 유전자에 달라붙는데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Constitutively active tyrosine kinase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생화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receptor tyrosine kinas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growth factor들의 반응을 해가지고 세포들을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수용체인데, 당연히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세포한테 성장 신호를 안쪽으로 주려면은 표면에 그 성장 인자, 그 growth factor, 뭐 그런 substrate가 그 리셉터에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ABL1과 BCR이 달라붙은 그런 희한한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기면은 그때는 substrat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receptor tyrosine kinase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브레스트 캔서 하면은 헐셉틴이라는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헐셉틴이 블록하는 단백질이 뭐예요? HER2 또는 ERBB2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로스 팩터를 반응해가지고 세포를 성장시키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일종이거든요. 이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쪽에다가 끊임없이 성장 신호를 주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양성인 거를 우리가 이제 FISH나 아니면은 PCR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M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항상 CML에만 나오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AML에서도 드물게 나올 수가 있고 또 ALL에서는 상당히 자주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필라델피아 유전자가 물론 나오는 것도 이제 CML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단계의 mature myeloid 셀이 다 보인다는 이제 고전적인 개념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러 단계의 마일로이드 셀들이 보인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옆에 사진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일로이드 셀들이 보이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뉴트로필처럼 보이는 그런 세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빨갛게 에오시노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 세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블라스트나 아니면은 뭐 프로마일로사이트, 네, 메타마일로사이트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골수 세포들이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다 보인다. 그거 자체로 우리가 이제 크로닉 마일로이드 루키미아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유전자 결과를 주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세포들이 다 보인다면 우리가 CML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은 어떠냐? 무증상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분화도가 좋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증상도 없이 그냥 골수에서 증식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건강검진 같은 거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본메로의 페일러가 생기죠. 그러면서 빈혈, 그다음에 스트롬보사이토페니아 이런 게 생길까지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WBC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플레노메갈리가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 그러고요. WBC가 너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이제 염증 같은 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혈전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혈관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세요. CML의 아주 특징적인 파인딩이 바로 베이서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베이서필은 이제 결국에는 아마 티슈에서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결국에 조직으로 가가지고 아마 뭐 마스트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것 때문에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종종 이 CML이 이제 블라스트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AML처럼 블라스트가 확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랩이 됐든 아니면 증상이 됐든 증상이 AML에 준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CML은 어떤 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하이퍼루코사이토시스, 그러니까 WBC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초의 골수계의 전 스펙트럼이 모두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WBC의 그 디벨롭먼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블라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마일로사이트, 마일로사이트, 메타마일로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셀 디퍼런시에이션을 해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ML이라면은 그 중에 블라스트만 나오고 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CML은 블라스트는 한 5% 미만으로 적게 나오는 대신에 나머지들이 다 말초혈관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골수 세포들이 말초혈액에서 모두 나온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혈액에서 굉장히 적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소필, 그 다음에 에오지노필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또 CML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암만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당연히 RBC는 제대로 생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네미아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좀 희한한 게 플레이틀렛은 증가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CML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골수 전체를 이제 증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가카리오사이트 이런 것까지 같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메로 페일러가 생겨가지고 tumbocytopenia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출혈 경향일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몸에 심각한 감염이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성숙한 WBC가 보이면서 WBC 카운트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루키모이드 리액션이다, 백혈병 모양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CML이랑 감별을 잘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감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이 LAP, Leukocyte Alkaline Phosphatase 스코어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CML이나 아니면은 MDS 같은 헤마톨로직 말그넌시에서는 요 LAP 스코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루키모이드 리액션에서는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마일로사이트, 메타마일로사이트 이런 것들이 말초혈액에서 발견된다 해가지고 다 CML은 아니고, 루키모이드와 리액션과 감별을 위해서 LAP 스코어는 측정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CML은 CBC에서 베이소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랬죠. 심하면은 막 10%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CML은 특징이 그렇고, 루키모이드 리액션은 여전히 베이소필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타 랩에서는 이제 세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때도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던 물질인 유레이트나 아니면 LDH 이런 게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해보면은 세포 충실도, 셀룰러리티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리고 블라스트는 이제 정상이랑 비슷하게 막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만약에 너무 이게 올라가 있다면은 블라스트 크라이시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ML을 진단을 하면은 치료로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TKI들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참 현대 생명과학의 쾌거 중 하나죠. 제가 아까 BCR-ABL이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생기면은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포에 성장 신호를 계속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든 요 특이한 이상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데는 건드리지 않고 정상적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건드리지 않고 그 병이 생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BCR-ABL만 건드릴 수 있는 분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은 요게 거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막을 수 있겠다. 요렇게 약을 디자인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처음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메티닙, 글리백이고요. 이후에 다사티닙, 닐로티닙, 보스티닙, 그 다음에 포나티닙 이런 약들이 차례차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중에서는 이제 이마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요거 세 가지 중 하나를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딱 그 암세포의 잘못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에이포프토시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약들이 엉뚱한 데는 못 끼어 들어가고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거에 거의 뭐 시초격이라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 몸에 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들에도 결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설사라든지 피부 발진 이런 부작용이 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 적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CML이 종종 블라스트가 확 늘어나면서 마치 AML처럼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거 정도만 있는 거, 이런 거 정도 있다는 것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ML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CLL로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크로닉 림포시틱 루키미아가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헤마톨로익 말리그넌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아마 나온다면은 진단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까 말까 그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룬 ALL은 이제 Precursor B-cell, 그러니까 림포블라스트가 암이 된 건데 CLL은 그거랑 다르게 Mature B-cell이 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림포사이트의 기능이 이제 비교적 많이 살아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루키미아라기보다는 약간 림포마 같은 그런 성격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그 무증상일 때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굉장히 느리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이제 항암을 세게 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줄여줘 봤자 생존율 이도 딱히 없고 그냥 환자가 힘들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 이 B셀은요 원래 안티바디를 만든 세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안티바디를 만들어야 되는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CLL이 생기면요 안티바디가 모자라니까 하이포감마글로불레미아, 이제 그 이뮤노글로불린들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결핍이 생기니까 인펙션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얘네들이 이상한 안티바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가 면역성 기전을 일으켜서 오토이문 헤몰리틱 아네미아 같은 그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얘는 확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CD19, 20, 23 이런 이제 B셀의 표지자들 그리고 CD5라고 하는 T셀의 표지자가 동시에 나오면은 CLL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하면 사이토메트리를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세포 표면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CLL 진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이제 말초혈액 도만 검사를 먼저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면은 확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임상상은 무증상이 25%로 상당히 많아가지고 역시 다른 이유로 CBC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은 림포마랑 비슷한 B 심텀이라는 걸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B 심텀이라 하면 림포마의 전형적인 증상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열이 나고, 밤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하는 것, 요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증상만 보면 어때요? 상당히 TB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CLL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걸리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노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서 스플레노메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림파네노패시도 뚜렷하다. 몸에 막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여러 군데 만져진다. 그러면은 이제 TB보다는 CLL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몸에 이렇게 막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러면은 특히 막 이제 림프노드가 커지고 그러면은 혹시 림포마인가? 해가지고 바이옵시를 해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CLL은 바이옵시로 진단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CD5, CD19, 20, 23 이걸 양성이면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LL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검사는 요 말초혈액 도말 검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PBS 먼저 하는데, PBS 상에서 이제 CLL을 의심하는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확진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기본 검사로는 CBC를 할 텐데, CBC 상에서는 림포사이트가 아주 많이 증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WBC 디퍼런셜 카운트를 하면은 원래 림포사이트가 보통은 많아야 한 2, 3천 수준이고 5,000개는 안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5,000개, 10,000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CLL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PBS를 해보면은 어때요? 요 세포들 다 그 림포사이트인 거 알아보시겠어요? 굉장히 세포질이 적고 그 다음에 세포 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면역세포. 이거 다 림프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때요? 꼭 전 붙이는 반죽이 푹 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스머치 셀이라고 해가지고 CLL의 아주 스페시픽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CLL 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확진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한다.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랩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본 메로 페일리어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네미아라든지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이런 게 동반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증상이 있는 거니까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되는 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흠한계, 감염, 모든 종류의 암 환자는 다 면역결핍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감염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안티바디가 몸에서 잘 생성이 안 되니까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안티바디가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반대로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뭐 아이하나 아니면 ITP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이걸 라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CLL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고 막 그렇게 치명률이 엄청 높은 질환인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림포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림포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diffuse large B-cell 림포마 같은 이런 어그레시브한 림포마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요거 이름은 혈액내과 돌다 보면 교수님이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CLL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항암으로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증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네미아나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심하다. 그러면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심한 피로감, 그리고 이제 B 심톰이 계속 지속되면서 열나고 밤에 땀나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림파도는 폐시가 너무 심하다. 덩어리가 이제 너무 큼지막하게 생기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본 메로의 페일러가 너무 심하든지, 아니면은 WBC가 너무 높다든지, 또는 CLL의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데, 뭐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렇게 꼬치꼬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증상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아시는 걸로도 제 생각에는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막 치사하게 뭐 하나는 있고 뭐 하나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렇게까지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증상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봤자 생존율이 잘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적 관찰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레지멘을 쓰느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CLL도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조혈모세포 이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혈모세포라 함은 세포 표면에 CD34번을 가지는 세포인데요. 요 세포는 골수 안에도 있지만 GCSF라는 원래는 이제 마일로이드 뭐라고 해야 되지? 그쪽으로 그 분할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약을 우리 몸에다 넣어주면은 말초혈액, 페리퍼럴 블러드도 기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콜드 블러드, 태아의 그 탯줄 안에도 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애들 태어나면은 요 제대혈을 뭐 기증을 할 거냐 아니면 보관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느냐? 뭐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이라든지 혈액 질환 뭐 이런 것들 이제 근본적으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들에다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혈액의 악성 질환에서 아주 강한 항암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골수를 싹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을 넣어주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할 때 남의 거를 넣어준다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랑 비슷한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슷하냐 아니냐를 뭘로 판별하냐면은 이제 주 조직 적합성 항원 MHC. 근데 이제 MHC라고 하는 거는 인간 백혈구 항원,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 HLA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LA 매칭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HLA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식할 때 중요한 거는 HLA A, B, C, DRB1, DQB1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드시 매칭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절반만 일치를 해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반일치 이식만 해도 치료 성적이 완전 일치 이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의 절반은 아빠한테서 절반은 엄마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MHC가 아니고 HLA 요것도 최소한 절반은 부모랑 무조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형제 자매끼리 일치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모한테서 반반씩 물려받는 거다 보니까 형제한테서는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4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형제를 일단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전국에서 다 뒤져가지고 일치하는 거를 찾았는데 이제는 이제 반일치만 이식을 해도 되니까 맞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골수에서 직접 조혈모세포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흔히 골수 이식이라는 거를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뼈를 뽑아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거 아니냐, 엄청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 골수를 뽑는 것도 그 조혈작용이 활발한 데서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넓적하고 뽑기가 쉬운 곳이 요 장골, 일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리 쪽에서 골수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는 건데 이걸 무슨 척추뼈에서 뽑는다. 뭐 척추가 얇은 데다 이렇게 굵직한 바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병신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자기 상상으로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척추에 자기 바늘 꽂는 거 싫다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막 가족이 무슨 그런 위험한 걸 한다고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아 제발 이런 적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잘 모르면은 그리고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틀린 얘기로 인터넷에다 막 댓글 달고 그래가지고 사람 겁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골에서 뽑아도요 여기 근처에 무슨 혈관이나 중요한 신경 이런 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다 무슨 뭐 큼지막한 그런 흉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요 들어갔다 나온 조그만한 그런 흉터만 남기 때문에 뼈에는 아무런 이상도 남지가 않아요. 물론 좀 힘들고 아프죠. 그건 있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그 이식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더 편한 방법을 개발을 했죠. GCSF, 그라신이라고 하는 요 주사를 맞으면요. 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골수 내에서 활발하게 증식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는 말초 혈액으로 또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혈모세포만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시 몸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조혈모세포를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기증해주는 사람이 진짜 헌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드는 헌혈이죠.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몸에는 후유증도 전혀 남지가 않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조혈모세포 세포 분열을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나중에 거기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느니. 아니면 제가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첫날에 피를 뽑았는데 둘째 날에 양이 모자라다면서 막 골수에서 직접 뽑아야 된다고 자기는 한 달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쇄골에서 골수를 뽑아야겠다고 막 거기 흉터가 나오면은 내가 결혼 어떻게 하겠냐고 막 그래서 덤벼드는 통에 자기 골수 못 주겠다고 막 그냥 나왔다느니 막 이런 미친 소리 주작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떤 정신병자가 쇄골에서 골수를 뽑겠어요. 장골에서 뽑지. 그리고 이거 모자라면요 그냥 다음날 하루 더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어떤 할 일 되게 없는 게 어디 인터넷에서 막 주사 들은 거 가지고 막 글을 모아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실감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요거에 대한 상식을 좀 가지고 그런 오해가 사라지고 조혈모세포 기증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혈모세포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자 몸에는 원래 있는 조혈모세포를 조혈모세포를 비롯해가지고 암세포도 싹 말려버려야 될 테니까 항암을 아주 강하게 해요. 원래는 이제 그 골수 기능 같은 거를 이제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강하게 항암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이때는 거의 이제 죽으라고 아주 항암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가 텅텅 비겠죠? 그 안에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넣어주면요. 이거 그냥 수혈하는 것처럼 그냥 넣어주면은 얘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알아서 골수에 들어가가지고 생착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HLA를 일치를 시켜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의 것이라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은 이식편대 척추병, Graft vs. Host Disease, GVHD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개월 내로 생기는 GVHD를 우리가 Acute GVHD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증해준 조혈모세포에서 생긴 이제 거기서 이제 세포를 막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T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외부 항원으로 이제 받은 환자 몸이죠. 환자 몸 전체를 외부의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타겟이 되는 부분이 스킨, 위장관, 그리고 간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마치 꼭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확 염증이 생기면서 벗겨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의 점막 이런 데도 손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장관에 손상을 입으니까 당연히 설사도 심하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간세포 이런 데도 손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바일덕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OTPT가 뜬다든지 ALP, 빌리루빈 이런 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3대 증상이 더마타이티스, 엔테로콜라이티스, 헤파타이티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래도 면역 억제제를 써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어큐트 GVHD가 생겼다? 그러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강하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심한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그 T셀이 톨러런스가 생겨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염증은 몸에 조금씩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꼭 이제 PSC나 아니면 PBS처럼 바일덕트에 염증이 생기면서 좁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 질환처럼 아르트라이티스, 말라래쉬, 그 다음에 꼭 쇼그렌 같은 그런 증상이죠. 입이나 눈이 마르는 시카 신드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블리터런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폐에 조그만한 그런 그 에어웨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론키올들이 염증 때문에 막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역시 면역억제 치료를 약한 농도로라도 이제 좀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문제가, 물론 이제 GVHD의 경과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요것 때문에 면역억제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염이 생기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조금씩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GVHD는 일단 조혈모세포가 생착, 그냥 인그라프트먼트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라프트에 대한 리젝션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 호스트의 몸에 원래 남아있던 T셀들이 이제 이식을 해주려고 조혈모세포를 집어넣었더니만은 그거를 외부로 물질로 인식을 하고 그 이식해준 조혈모세포를 다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거부 반응 때문에 이제 이식이 아예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주 급격한 판사이토페니아가 오기 때문에 본메로의 페일리어, 완전히 컴플리트 페일리어가 생기는 거죠. 급격한 판사이토페니아가 와서 이제 며칠 내로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조혈모세포를 구해가지고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환자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뿐만 아니고 모든 이식은 하다 보면은 그 면역억제제 때문에 이 EVV 같은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EVV는 우리 몸에 림포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라고 해가지고 림포마 같은 게 생기는 리스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 이식은요, 요 정도. 제일 중요한 건 GVHD죠. GVHD인 건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 뭐 쓰는지, 예방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성 백혈병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끝으로 백혈병 단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문제 가볍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혈액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림프종, 그 다음에는 기타 혈액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